과거와는 다르게 개인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강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쪽 같은 경우가 이제는 판가의 바닥이 잡히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흘러가는 이벤트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내년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수요처의 창출입니다. 지금 어쨌건 미국은 산타랠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조정의 모습도 약간 보였지만, 네. 어쨌건 지금 이 긍정적인 주식시장, 여기에 좀 변수를 끼칠 만한 악재?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글로벌 이슈? 글로벌 이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금리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만약에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 다시 상승이 나온다,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 원자재 가격 수준으로는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유동성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빠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는 좀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례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희망봉으로 우회해서 배들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해운업황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공급단에서 변수가 대입돼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나올 때는 다시금 좀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될 수 있어요. 기승전 인플레이션인데,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적정한 상승 같은 경우는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변수에 따라서 좀 과한 상승이 나올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그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네.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 반대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해운주에게는 하나의 그 또 호재이기도 하고, 네. 뭔가 이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또 수혜를 받을 만한 혹은 악재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종합 상사업체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잘 이루어졌고 선제적인 투자가 나타난 기업을 볼 필요가 있고요. 과거의 상사주들의 형태를 갖추고 투자 같은 경우가 단행이 좀 애매하게 된 기업들은 배제를 하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볼 수 있는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직수혜가 될 수 있죠. 이제 합병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1조 2천억 원 정도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조 이하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종목의 상승이 가파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 상승에서 좀 중심, 센터로 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직접적인 영향이 또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45만 원대 이하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발생을 하고요. 아연 가격이 이제 재량가 협상이 연초에 이루어지겠지만은 하락한 아연 가격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주가 복원이 빠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유가라든지 기타 광물 가격의 상승이 나왔을 때 또 불편해질 수 있는 것은 항공주입니다. 대한항공이라든지 우리가 저가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유가가 하락하는 형태가 나올 때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았다 보니까 한 번씩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는데, 유가가 만약에 여기에서 뭐 100불 이상으로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용당 같은 경우에 부담으로 저가항공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부진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슈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돼서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또 마침 또 이런 것들이 또 악재가 돼서 크게 못 움직이는 건가? 또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여행객의 분산 측면도 있지만은 4분기가 또 대표적으로 일부 비수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요인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합병권 같은 경우가 단기에는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추가로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단계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에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선제적으로 1년 뒤에 해소가 되니 대한항공 같은 경우를 지금 매수를 한다라는 접근보다는
그런 매수의 고려 같은 경우는 아예 밸류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가깝게 모멘텀이 있을 텐데 두 가지 다 지금은 아닌 상황입니다. 네.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텍스프리의 요즘 주가 흐름을 보면은 한 네. 2주 동안 한 15% 이상 오른 것 같아요. 네네. 거의 17, 8% 오른 것 같은데 기관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느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실제 관광객 방문 대입을 비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뭐 객단가 부분이죠. 중국인 인바운드가 회복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좀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뭐 중국 경기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고 해외 여행객들 같은 경우가 뭐 정상화되는 데이터까지 올라왔지만은 그 이상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뭐 지금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좀 강하게 접근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단에서 어느 정도 좀 끌어줄 수 있는 관광객들의 추이 같은 경우가 목에 차 있는 상황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목요일 네. 대주주 양도세가 셀 온 뉴스가 돼서 올랐던 주식들이 네. 거의 다시 다 저 상승폭을 반납하고 제자리 혹은 네네. 뭐 마이너스로 전환한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그 종목들을 다시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네네. 그렇게 빠진 거 그게 뭐라 그럴까요? 일시적인 어떤 그 차익 매물에 의한 빠지는 거로 보고 다시 한번 공략을 고민해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시세 나오고 끝난 거라고 보고 당분간은 안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바라봐야 될 점은 산업에 대한 변화가 있냐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게 역성장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내년의 성장 같은 경우가 정체되는데 수급이 출회됐다. 그러면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 같은 경우가 훼손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에 차익 매물이 나와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은 내년 초를 보고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여기 산업에 대해서 훼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의 복원이 대부분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 초 같은 경우가 이제 각 기업들의 산업에 대한 발표를 하죠. 1년에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개진을 하고 계획 같은 경우를 뭐 초반에는 어떻게, 말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초점을 놓고 봤을 때도 산업에 대해서 방향성이 맞다라고 하면은 양도세 부분의 차익 같은 경우는 매수 대응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우리가 개별 종목단에 대한 어떤 매수 매도 고민을 할 때 먼저 전체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네네. 일단 지금의 이 긍정적인 흐름 이것은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나요? 내년 상반기까지?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제적인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저점 대비해서 한 9조 정도 유입이 됐습니다. 9조 정도 유입이 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금융투자 주체가 현물로 좀 받아 들어가는 상황. 선물이 이렇게 오르면서 차익 거래로 현물을 좀 이렇게 떠 받아오는 상황인데 이게 1월 초 같은 경우에 우선은 출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 쪽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 대표적으로 좀 IT 종목 같은 경우가 그런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주가 변동성의 수급으로는 염두를 둬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쪽, 중소형주 쪽, 그 다음에 과거와는 다르게 개인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강할 수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퍼포먼스보다 개인의 퍼포먼스가 2021년 이후 기준으로는 또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장 변화까지 함께 보면서 좀 1월은 대형주보다는 우선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강세를 두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년도까지 우리가 상반기까지 좀 보면서 공략해야 되는 혹은 공부해야 되는 종목들 한번 좀 알려주시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가 이제는 판가의 바닥이 잡히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내년 이후에 어떤 요소가 있냐라고 하면 2025년에 중국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카가 판매를 금지합니다. 오로지 전기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 이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 한 1년의 시차가 남기는 한 상황이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하반기에 갔을 때는 다시금 기존에 얘기했던 넷제로의 정책 같은 경우에 강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수요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쪽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지고 가는 환경입니다. 그랬을 때 2차 전지 소재도 이제는 관심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LNF 같은 경우는 이전 상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존재를 하고 밸류에 대한 측면에 부담은 없기는 한데 4분기 실적까지는 또 부진합니다. 그다음에 1분기까지도 좀 물음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선호는 아니고 차선호 쪽으로 우선은 타켓을 맞추고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흘러가는 이벤트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MSCI라든지 코스피 주요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5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 같은 경우를 다 적용한다 했어요, 현대차가. 그랬을 때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지금 나오는 매출액이 한 3조 3천억 원 정도 되죠. 내년 예상으로는 다 탑재되는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4조 이상의 매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9월 11일 기점 26만 3천 원이라는 주가 같은 경우는 밸류에 대한 부담이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2024년 후반, 2025년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프트웨어 측면의 실적의 플러스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고,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가 현대차가 생각하는 만큼 북미 시장에 팔리면 자율주행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예상보다는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좀 선행에서는 레벨 3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중복되는 종목이 현대오토에버, 대형주 중에서는 종목으로,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MSCI 편입의 가능성이 한 11% 이상 상승하면 열리다 보니까 좀 관심을 수급까지도 함께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오토에버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괜찮아요. 11월 네네. 이후 급등이 나왔는데 네. 지금 가격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략해볼 만한 가격대라고 보나요? 네, 이벤트 측면에서도 공략해 볼 만합니다. 네, 공략해 볼 만하고, 밸류적인 측면에서 최적인 가격은 한 17만 원대 이 정도에서는 접근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벤트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죠. MSCI 편입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주가를 땡겨 들어오는 흐름에다가 수급을 보더라도 기금 수급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패시브의 괴물들을 낳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의 이벤트 참여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종목이 있다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나머지 우리가 산업의 역성장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 성장에 대한 초입 단계인데 주가 같은 경우가 빨랐고 수급이 이제 빠지고 나서 다시금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쪽이 의료 AI 쪽이고요. 루닛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좀 새로운 시각 같은 경우는 1월에 이제 CES가 열려요. 그 다음에 각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자체 플랫폼을 출시를 하고 구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가 1월에는 부각이 가능해요. 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 부분이라든지 이 요소를 단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가 같은 경우도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쪽은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이 내년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수요처의 창출입니다. 우리가 가깝게 다뤘던 거는 온 디바이스라는 부분을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제품으로는 OLED를 탑재한 태블릿 PC가 출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5G에서 6G로의 전환까지 함께 존재를 해요. 이 부분에서 전제 조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당 같은 경우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고, 자율주행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탑재한 차량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당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보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카메라 쪽입니다. 카메라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는 쪽이죠. 종목이 뭐 프론티어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같이 있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을 했다 보니까 오뱅 이슈 같은 경우가 각 3개월, 6개월에는 발생을 해요. 뭐 11월은 지났는데 다음에 오뱅 이슈 같은 경우가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신규 상장주에 해당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오뱅 이슈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청약이라든지 배정상을 함께 봐요. 그랬을 때는 3개월 확약 비중 같은 경우가 아직 13%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나간 상황이고 6개월 확약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율주행단이 이제는 좀 확산이 될 때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한 2,700억대 이 정도의 부담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는 또 좀 부각될 수 있는 개별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창출할 수 있고 CXL 확산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PIM 반도체 이거는 미리 모든 사항들을 가지고 온 부분이고요. 주가가 종목들이 한 번씩 다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DDR5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종목이 반응할 수 있는 거는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이 좀 작기는 하지만은 시장에서 또 실적을 확인하고 내년 1분기, 2분기의 실적을 확인하고는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아마 가족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종목들, 고생하고 있는 과정의 종목들이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일 겁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가 줄고 판매가 늘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약간 답보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11월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과거와는 다른 부분이 이제 온 디바이스를 구현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교체 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체 수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의 구현이겠죠. 그랬을 때는 계속 발목을 잡아오던 스마트폰의 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플러스로 돌아오는 환경이 내년에 돌아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과거와 바라보던 시각은 좀 바꿔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이 핵심이기는 합니다. 애플이 핵심인데 이제 OLED 탑재한 태블릿 출시, 그 다음에 아이폰의 새로운 시리즈의 판매가 구현이 됐을 때는 지금 주가 같은 경우가 밸류적인 매력까지 함께 존재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 초 정도가 주가의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노텍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잘 감안을 하셔서 하여튼 지금 사실 지금 주식을 들고 있고 또 주식을 새로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네. 그렇죠? 우리 배당락 이슈 지나서 내년도에 오를 수 있는 주식들을 잘 선별을 해서 들고 가야 되는데 네네. 그런 차원에서 배당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도 좀 고민일 거예요. 지금 이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전에 팔 것이냐 그리고 배당락 이후에 좀 더 싸게 살 것이냐. 배당만 보고 종목들을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따져볼 게 12월 기준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12월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 대비해서 주가가 더 상회해서 올랐다고 하면은 매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세, 세금과 관련된 부분 또 함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고 주가 같은 경우가 배당만큼 한 3%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매도하는 게 낫습니다. 세금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은 배당만 보고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시세 차익 대응하는 게 낫고요. 만약에 좀 장기로 보유하고 오셨다.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배당에 대해서 배당락을 감안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각 종목별로 확인해야 될 게 이제는 배당에 대한 부분이 이제 12월 말로 확정이 안 되고 기업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금감원의 전자공시에 들어가면 언제 배당을 하는지 공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